오케이, 얘들아, 시작하자. 이건 선생님이 책을 너희들이 워낙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책을 좀 읽어주려고 만든 거다, 얘들아. 오케이, 같이 가볼게.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라는 책이야. 오케이,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너희들이 알아야 될 사안들이 아주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잘 읽어 나가야 돼. 오케이, 외우면서 가보자. 이 책은 이렇게 되고, 오케이.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만프레트 마이즈음, 김태환, 옮김. 이화북스 거야. 가보자. 세계 역사의 전체적인 상을 그리다. 오케이. 세계 역사에 대한 어떤 큰 상을 우리가 그려야 되겠지. 오케이. 잠시만. 가보자. 오케이. 이 세계사 책의 초판은 독자들과 전문 서평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런 열띤 반응에 나는 매우 기뻤다. 이런 개정 보증판으로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21세기사의 주요 발전 과정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현재를 살고 있는 독자들과 가능한 한 호흡을 함께하고자 한다. 새롭게 추가된 장들은 세 가지. 세계 정치 무대에서 옛 강대국과 새 강대국 사이에서의 역학관계 변화, 유럽연합의 위기, 아랍의 봄, 글로벌 금융위기, 지구온난화가 등과 같이 최근 우리의 주목을 이끌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목을 끌고 있는 세계사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블라블라블라. 오케이. 본격적으로 나가볼게. 음, 그다 한번 보자. 이 외는 초판에 들어가는 글에서 말을 한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중동 분쟁을 이해할 수 없고 식민지 개척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의 의도는 세계 역사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일목요연한 조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인물, 사태의 발전 과정만이 간단하게 서술될 것이다. 나 자신도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세계사 서술이 필요한 것은 세계사의 주요 흐름과 전체를 조감한 사람만이 역사의 세세한 부분과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체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세부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학교 역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세계사에 대한 대강의 상을 오랜 학교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어쩌면 이런 역사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이 학교 역사 수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또한 그런 의도에서 이 책을 쓴 것도 아니다. 5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민족과 국가의 정치사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과 그렇다고 단순하지만은 않았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민중도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린다. 또 한 가지 미리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시각에서 본 세계사일 수밖에 없으며 독일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두 이웃나라 프랑스와 폴란드의 저자만 하더라도 이 책과는 다른 시각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독자를 고려하면서 서술의 강조점을 달리할 것이다. 하물며 중국이나 브라질 또는 케냐의 저자가 쓴 역사책은 어떻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이 책 속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공정한 시각에서 서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했다. 그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바란다.
가보자. 요렇게 차례가 있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아이고, 이렇게 차례가 밀리긴 했네. 최초의 인간. 선생님이 이 어떠한 페이지를 최대한 넓게 이렇게 너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게 얘들아. 조금 글을 좀 너희들도 좀 읽을 사람은 이렇게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좀 크게 2만 년 전 동굴의 벽화를 그리고 사냥을 하던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약 50억 년 전에 생겨났다. 몇 억 년 전? 50억 년 전. 지구상의 생물이 살기 시작한 것은 30억 년 전이고 생물이 살기 시작한 건 몇 억 년 전? 30억 년 전. 인류를 향한 진화의 과정은 150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존재가 생겨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단계가 있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인류의 진화 과정은 대체로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발굴된 인간의 뼈와 연장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미 500만 년 전에 최초의 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인이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이로써 사지 중 앞부분이 자유롭게 되어 손으로 발전했으며 그 후 300만 년 동안 뇌 용량이 3배로 늘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지. 첫 번째 가볼게. 몇 년 전? 지구는 대략 50억 년. 그리고 지구상에 생물이 생각한 건 살기 시작한 건 몇 년? 30억 년 전. 그리고 인류를 향한 진화의 과정은 언제부터? 15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뭔가 우리가 어떠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됐다고? 뼈와 연장들이 남아있다는 거지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이미 500만 년 전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직립보행이 시작되어서 두 팔이 그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지면 그 손을 갖고 뭐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자. 위에부터 그 결과 인간 이전 단계의 원인이란 건 당연히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을 말한 거야. 초기 인류로 진화했다. 이들 초기 인류는 돌이나 나무로 연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연장이 돌이었기 때문에 인류사의 처음 50만 년을 석기시대라고 부른다. 그래. 인류사의 초기 몇 년? 50만 년을 석기시대라고 부른다. 왜? 돌을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초기 석기인에서 호모 사이피엔스라고 불리는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진화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의 직계 조상으로서 새로운 인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인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크로마뇽인이다. 크로마뇽이라는 명칭은 그들의 뼈가 발견된 프랑스 서남쪽 이게 중요한 말이더라. 봐봐. 초기 석기인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불리는 현생 인류가 이르기까지 기나긴 진화 과정이 필요했어. 우리의 직계 조상으로는 새로운 인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인류 가운데 바로 크로마뇽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뭐라고? 크로마뇽인. 왜 근데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나? 그 이유가 뭐라고? 바로 크로마뇽이라는 명칭은 그들의 뼈가 발견된 프랑스 서남쪽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이쪽 서남쪽 지역의 한 마을의 이름 크로마뇽인이 이 어떠한 서남쪽의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그들은 본래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았으며 이동해온 거지 얘들 아프리카에서 지금부터 약 4만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그곳에서, 즉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시아로 혹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육로를 걸쳐 북아메리카로 이동했다. 최초 인간은 수렵 채집 활동을 했고 수렵 채집 돌아다니면서 수렵 생활을 잡고 채집 생활을 했다는 얘기지. 20명에서 또는 50명의 무리로 이루고 살았다. 왜? 더 많이 없는 거야. 이동하면은 사람이 아기들은 못 쫓아다니까. 그들은 동굴을 거처로 삼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간단한 오두막을 짓거나 동물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지만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산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수렵채집의 특징이지 얘들아. 먹고 입을 것을 제공해주는 동물들의 무리를 따라 계절마다 옮겨 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했다.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유목민 생활을 했다. 이렇게 퍼즈가 잠깐 있는 건 얘들아. 쌤이 잠시 퍼즈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 좀 바란다. 오케이. 이들은 원인보다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냥 기술도 훨씬 능숙해져 창과 화살을 발명했고 함정과 올가미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들였다. 또 도구가 점점 발달해 나무 기둥에 속을 파내 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곧 창과 그물을 이용해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불을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해 육류와 생선을 익혀먹기 시작했다. 오케이, 보이지 여기?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라스코 동물 벽화. 1940년 2만 년 전의 벽화가 아이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동굴 천장에 그려진 동물 중에는 이미 멸종한 것도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들이 가진 아이고 쏘리. 오케이. 그들이 가진 지식과 노동 기술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해졌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발달된 언어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인류의 언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아직도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언어가 집단 생활의 질서를 다스리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더욱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사실이다. 언어가 인류는 언제부터 동물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 모으는 데에만 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되었다. 미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면서 동물의 이빨이나 조개 껍데기, 진주 등으로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었고 돌뼈로 어떤 형상을 조각했으며 무기와 연장의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예술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럽의 수많은 동굴 속에 남아있는 벽화들, 가령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2만 년 전에 그려진 것이다. 어떤 이유로 당시의 인류가 이런 경탄할 만한 벽화들을 창조해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요 왼쪽 거 보자. 바로 오스트리아 빌렌토르의 비너스.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은 2만 5천 년 전의 작품으로 길이는 23cm이다. 유방과 성기 등이 과장되게 조각되어 있어 출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출산의 비너스라고도 불린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더라. 뭐라고? 출산의 비너스. 계속 가자. 어디까지 읽었지? 오케이. 아마도 그들은 동물들을 묘사함으로써 사냥의 성공에 필요한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이 그림들 앞에서 횃불을 피워놓고 신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주술적인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미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말이다. 종교의 기원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에서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무덤 속에 죽은 사람을 수호하고 동행하는 의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 발견되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 학자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예술품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가령 흔히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해석되는 저 유명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지나친 해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불명한 사실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의 동굴 벽화를 창조한 사람이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점이다. 이런 거 봐두고 빌렌도르스의 비너스. 다음 수렵 채집하는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얘들아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선생님이 만들 테니까 좀 이런 것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들어두고 같이 읽어두고 하도록 하자. 2편 수렵 채집하는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이거 중요한 단어다. 수렵 채집에서 농경민으로. 식량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이 유랑을 끝내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크로마뇽 위는 북극 지방의 얼음이 지구 북반구 대부분을 덮고 있었던 제4빙하기에 살았다. 가장 혹독했던 이 빙하기는 10만 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기원전 1만 년경에 끝났다. 그 후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해 오늘날과 유사한 기후가 형성되었다. 특히 기후 조건이 좋았던 곳은 지중해 동쪽 해안에서 오늘날의 이란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많은 식물들 외에 여러 가지 야생 곡식들이 자라 인간들은 그 나다를 갈아서 먹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나다를 모아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야생동물도 길들이기 시작했다. 우선 늑대를 길들여 사냥개나 집을 지키는 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염소, 양, 돼지, 소, 말 등의 동물을 길들여 오늘날과 같은 가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수렵 채집하는 유목민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농경민으로 변모하였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얘들아? 그 농경민으로 유목민에서 바뀌었다는 내용이지. 알겠니? 오케이. 계속 가보자.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움막을 짓고 농사를 위한 도구들을 나날이 개량하고 그 개량한 도구로 점점 더 많은 땅을 개간해 경작지와 목초지로 일구었다. 그들은 식량을 비축할 줄 알게 되면서 그날그날 입에 풀칠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났다.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도둑이나 강도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에게도 좋은 목표가 되었다. 그래서 농부들은 움막들을 더 바짝 붙여지었고 그 주위를 울타리와 담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식량 공급이 안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었다. 곡식의 재배와 가축 사냥이나 채집에 비해 훨씬 손쉬운 식량 공급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런 방법이 사실은 그 그러니까 미래 발견이라고 하지 얘들아 실제로. 근데 밀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 짠 요런 게 너희들 밀이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밀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밀이라는 것은 사실 서양에서 그 주식으로 이루어졌고 동양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이루잖아. 근데 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쌀보다는 굉장히 그 이렇게 키우는 게 굉장히 쉬워 사실은 얘들아. 쌀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어떤 사람들의 손이 많이 들어가서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어떠한 지역이 있어. 그럼 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지역에다가 그 이걸 씨를 뿌리고 나면
그렇게 많이 손이 가지가 않아 얘들아. 물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어떠한 유럽의 그 어떤 그 구조를 보면은 그 어떤 그 하우스의 구조를 보면은 요렇게 여기 한 구조 한 가구가 있고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또 한 가구가 있고 또 떨어져서 이렇게 한 가구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반해서 아시아에서의 어떤 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들아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가? 손이 많이 들어가. 물도 많이 되고 얘들아. 그래서 그 어떠한 이렇게 그 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굉장한 많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여서 살아야지 이 어떠한 논을 잘 효율적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에 밀이란 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웃긴 말로 10분의 1의 힘도 안 들어 실제로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너희들이 밀이라는 것에 대한 성격과 쌀에 대한 성격이 확연하게 많이 나눠진다는 걸 알면서 이 글을 봐야 되는 거야. 계속 가보자. 곡식의 재배와 가축, 이렇게. 가축이 사냥이나 채집에 비해 훨씬 더 손쉬운 식량 공급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작업 도구와 일회용품, 무기를 개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 이때 사람들에 비해 더욱 능숙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영역별 전문가 집단을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수공업자라는 직업이 생겨났다. 중동 지역에서 시작되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으로 확산된 이러한 인류 생활의 발전은 대략 5천년간 계속되었다. 그 이전의 시대에도 일어났던 변화에 비해 이때의 발전 속도는 엄청난 것이었다. 또한 변화 속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성격이 워낙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신석혁명이라는 오랜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 혁명이 모든 인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 이후에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은 계속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았고 오늘날에도 지구의 몇몇 외진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3번 위대한 발명과 발견. 청동기 시대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했을까? 가보자. 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도구를 만드는데 쓰일 새로운 재료를 발견했을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단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아이가 찰흙덩어리를 가지고 놀다가 공 모양을 빚었다. 어쩌다가 이 공 모양의 덩어리는 아이가 접근할 수 없는 불가에 굴러갔다. 나중에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찰흙덩어리가 열 때문에 단단해지고 물도 새지 않게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찰흙덩어리를 빚어 반죽을 만들고 나누고 속을 파낸 다음 불 가까이 올려놓았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최초의 토기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또 다른 어떤 우연이 할 수도 있다. 이거 좀 보자. 이러한 모양새. 청동기 시대의 장신구들과 도구들. 구리와 주석을 9대1 비율로 섞어 만든 청동기는 기원전 3000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오리엔트에서 각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케이 얘들아. 우리가 그 청동 만들기라는 거야. 청동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청동을 어떻게 만드나? 고자 한번 볼게. 구리를 가열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열해도 잘 녹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려. 구리 위에 무언가 놓고 가열해볼까요? 구리가 녹아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은 것은 주석입니다. 주석만 가열해볼까요? 주석은 쉽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얘들아? 이 지금 아까 전에 청동기 시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 이게 포인트야. 구리와 주석에 대한 9대1의 비율. 아까 전에 봤지? 주석이 참 놓기가 어렵고, 쉽고, 구리가 참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요것을 가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가열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야, 얘들아. 9대1의 비율로 만들어서 섞어서 더욱 단단하게 깨어지기가 어렵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깨어지기가 어렵다는 건 뭐야? 즉, 싸워도 뭔가 강하다는 거 아니야. 이 진해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석기시대에는 돌보다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싸움을 해도 청동기가 굉장히 강하니까 어떠한 그런 힘을 상징할 거 아니야. 계속 가봐. 청동기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되었으며 오리엔트 지역의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계속한다. 중동 지역의 여러 곳에서 6000년 전 손으로 빚은 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들 발굴지에서는 이와 동시에 최초의 금속인 구리도 발견되었는데 구리 제작에도 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마도 사람들은 구리를 함유한 바위 위에서 불을 붙였다가 나중에 타고 남은 채에서 붉은 빛깔을 띠는 구슬 모양의 구리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구리라는 것도 즉 바위에서 추출되는 거니까 그들은 이 구슬 모양의 물질이 어디서 생겼는지 생각해보고 불이 타고 난 바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다시 반복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석 조각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주조할 수 있는 금속이 추출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물론 아주 다른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 무렵에 구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구리가 연장이나 무기로서는 너무 무르고 빨리 무뎌진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더욱 단단한 금속을 찾게 되었고 주석을 발견하여 구리와 함께 녹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후 1000년 동안 인류의 도구 제작이 가장 중요한 재료로 된 청동이었다. 이때 도끼, 낫, 칼, 괭이, 끌, 바늘 등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연장들의 기본 형태는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검, 단검, 상, 방패와 같은 무기류,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신구, 관악기까지도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청동의 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구리나 주석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금속이 발견되는 곳마다 광산이 형성되었고 사람은 점차 금속을 찾아 땅속까지 파고 들어갔다. 광산 바로 앞에 대장장이들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채굴된 금속은 가공업자를 위해 대장장이에게 운송되어 여기서 완성된 물건은 다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운송되었다. 천연자원과 물품의 교육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장 간단한 운송 방법은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이미 뗏목과 배가 있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틀림없이 수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바퀴라는 중요한 발명품을 고안해냈을 것이다. 곧 최초의 수레가 이곳 곳곳에서 굴러다니기 시작했다. 또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했기 때문에 수레가 다니는 길에는 초목이나 자갈이 제거되어야 했다. 최초로 도로가 생긴 것이다. 교육이 점점 증가하고 먼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사고의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그전까지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새로운 인식과 기술은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또 멀리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석기 시대는 그 종말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자.